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일상 속에서 배우는 기상천외한 심리 법칙인 심리학 칵테일입니다.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한은미 옮김, 옹진윙스 발행입니다. 심리학 칵테일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면밀히 심리 실험하고 심층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통찰합니다. 인간관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는 인간 심리에 관한 지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인간 행동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또한 각기 다른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실험 결과를 통해 이제까지 상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간 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인간 행동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심리 실험 결과를 한데 섞어 만든 한 잔의 칵테일 같은 책입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양한 심리 법칙 204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자신에게 호환 점수를 줄까? 당신의 가정에서는 가사 분담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신은 일반인의 평균치에 비해 머리가 좋은 편인가? 당신이 만약 창업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호환 점수를 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구조될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믿음이지만 어쨌든 나만은 예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프렌티스 박사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한다. 이것을 셀프-서비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호주에서 실시한 어느 조사에서 당신의 사업 능력은 동료들에 비해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86%의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 능력을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때 평균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은 놀랍게도 1%에 지나지 않았다. 1997년 12월 13일자 윌 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유형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당신의 도덕성은 몇 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90점 이상이라고 대답했으며 11%의 사람만 74점으로 대답했다. 소극적인 대답을 한 11%의 사람들조차 평균 점수인 50점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에게 호환 점수를 주는 것이다. 나 역시 담배를 즐겨 피우면서도 나만은 절대로 폐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가 주는 위험에서 벗어날 리 없으련만 그래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판단력의 왜곡 현상인데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적어도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평소에는 사물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도 자신의 일이나 자기 가족, 자기 회사의 일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물을 왜곡시키는 경향, 즉 셀프 서빙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 조금 엄격하다 싶을 정도로 신랄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도 이러한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마음이 불안해지면 왜 자꾸 먹을거리에 손이 갈까? 비만인 사람일수록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런 탓에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가 체중을 줄이라고 권하는 것도 비만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만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비만을 예방하려면 먼저 먹는 것을 줄여야 한다. 먹지 않는데 살이 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살이 찔 것을 염려하면서도 왜 자꾸만 먹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욕구불만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짜증이 날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주는 무언가를 찾게 되며 이때 즉각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먹을거리이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폭식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타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기분이 좋을 때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가라앉으면 마구 먹어대죠. 타이스 박사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우선 한 그룹에서는 자신에게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다른 한 그룹에게는 행복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상상해 보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리 상태가 되어보도록 했다. 물론 실험에 앞서 실험실 안에는 프레첼과 초콜릿 쿠키, 치즈 크래커 등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놓았다. 이것은 부정적인 기분에 빠진 학생과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먹는 양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심리 상태에 따라 먹는 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에서도 볼 수 있듯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과자를 별로 먹지 않았다. 반대로 자신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쳤을 때를 상상한 학생은 과자를 많이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마음이 불안해지면 눈에 띄는 대로 먹을 것에 손이 가게 된다. 끊임없이 과자를 입에 달고 살면서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게 먹는데도 비만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사실 날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날씬한 편이다. 행복한 사람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어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많아 비만이 될 확률이 낮다. 비만을 예방하려면 마음속에 불만이나 짜증을 쌓아두지 말고 항상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다이어트의 제1법칙이다. 칭찬은 왜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까? 칭찬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즉, 칭찬을 할 상대와 단둘이 있을 때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누군가를 칭찬하려 한다면 입에서 말을 꺼내기 전에 주변 상황을 판단한 후에 해야 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가능한 한 단둘이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왜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칭찬을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우쭐해지지 않나요? 라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으면 누구나 기쁘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칭찬을 받으면 날아갈 듯이 기쁠 수도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 한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내려가게 된다는 데 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면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야 저 녀석 노골적으로 아부를 하고 있잖아 라거나 비굴하게 구는군 이라며 악평을 하기 쉽다. 따라서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군가를 칭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 조이홀랜드주에 있는 레이덴 대학의 폰트 교수는 옆에 제3자가 있을 때 당신은 재미있는 사람이다라거나 나는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이 좋다라고 칭찬하는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칭찬을 해준 사람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제3자로부터는 비굴하고 불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칭찬은 가능한 한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굳이 주변 사람에게 비굴하다거나 아부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3자의 평가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인에만 칭찬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 한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척 씁쓸한 일이다. 왜 저 녀석만 칭찬하고 나는 칭찬하지 않는 거야? 라는 질투와 선망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칭찬은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무난하다. 팔짱을 끼고 생각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우리의 몸과 생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에 따라 사고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저해당할 수도 있다. 무언가 생각할 일이 있을 때 자세에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에 몰입할 때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싶을 때는 팔을 굽히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즉, 가슴에서 팔짱을 낀 자세로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영감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일을 차근차근 할 때에는 팔꿈치를 쭉 뻗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프리드먼과 포스트는 팔을 뻗거나 굽히는 동작이 우리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지각속도와 창조성 등을 판단하는 테스트를 했다. 그들은 여러 명의 실험 참가자를 선별해 팔의 자세를 다양하게 취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EFT라 불리는 지각 테스트를 할 때는 팔을 쭉 뻗고 있을 때보다 팔을 굽히고 있는 편이 2배 가까운 속도로 정답을 맞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팔을 굽히고 있으면 번덕이는 사고력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면 팔을 똑바로 뻗은 상태에서는 아, 여기에 정답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영감을 얻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계속 팔을 굽힌 채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팔을 굽히고 있으면 영감을 얻게 되는 등의 사고력은 촉진되지만 한편으로는 오답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따라서 적당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팔을 쭉 뻗은 채로 오래 있었더니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줄었다면 팔을 똑바로 뻗은 자세는 논리적인 문제나 조리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테스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팔을 똑바로 뻗고 있으면 머릿속이 이성적으로 되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발명할 때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 팔을 굽혀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북이나 계산할 때처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확한 판단이 요구될 때는 팔을 뻗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팔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이다. 직감적인 사고를 할 때는 팔을 굽히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때는 팔을 쭉 뻗어보라. 물론 머리를 써야 할 때 팔의 자세까지 신경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생활 속의 작은 지혜로서 기억해 둔다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공포심을 자극하라. 소비자를 겨냥한 광고를 보고 있으면 무척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상품 그 자체보다는 광고가 주는 다양한 변화를 즐기는 맛이 쏠쏠한 것이다. 어떤 광고는 이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공포감을 부채질하는가 하면 성적 매력에 호소해 이성의 관심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을 전달하는 광고도 있다. 그러한 광고를 분석해보면 어떤 광고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 수 있다. 효과가 없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용 빈도를 조사하면 어떤 광고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베렌트 대학의 핀토 교수는 포춘, 포브스, 뉴스위크, 보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등과 같은 유명 잡지 24개에 게재된 광고 3,000개 이상을 수집해 광고 기법과 효과를 분석했다. 핀토 교수에 따르면 그 광고 기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고 한다. 첫째, 43%의 광고가 공포감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즉, 입냄새가 심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라거나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성적인 매력을 갖출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공포감을 부채질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포감을 부채질하는 기법이었던 것이다. 둘째, 성적 매력을 보이는 기법으로 33%의 광고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성 모델, 잘생긴 남성 모델이 성적 매력을 한껏 과시하며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보고 있으면 누구나 시선을 빼앗기고 만다. 분명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는 눈에 쏙 들어오게 마련이다. 셋째, 유머 기법으로 31%의 광고가 유머를 사용해 호소력을 높이고 있었다. 성적 매력을 보이는 기법과 비슷한 비율로 보인 이 방법은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하긴 미소를 짓게 하는 광고를 보고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한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세 가지 기법을 합친 수치가 100%를 넘는 이유는 광고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포와 성적 매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100%를 넘게 된 것이다.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는 공포, 성적 매력, 그리고 유머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혹은 복합적으로 선택하면 나름대로 효과적인 광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엄마와 아이가 함께 등장하는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미지는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광고가 동물을 이용한 것이다. 광고 업계에서는 3B라고 불리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미인, 아기, 동물을 말한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광고를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핀터 교수의 분석 결과대로라면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뚱뚱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나쁜 평가를 받기 쉽다. 비만인 사람은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워 헉헉하고 가쁘게 숨을 몰아쉰다. 또한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겨드랑이에 땀이 흥건히 고여 옷을 적시기도 한다. 이런 사람과 한 팀이 되어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숨을 헐떡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만약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만인 사람과 한 팀이 되었다면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와 무관하게 단지 비만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라이스 대학의 심리학자 해불 교수와 그의 동료 마닉스 박사는 공항의 대합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 이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응모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진은 2장 준비했는데 한 장에는 표준 체중의 여성이 남자 옆에 서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같은 남자 옆에 비만의 여성이 서 있었다. 이때 사진 속 남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질까? 표준 체중인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비만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더 나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있는 사람의 체중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실험에서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참가자들은 함께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평가 대상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만인 사람이나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에겐 좀 억울한 일이겠지만 이것은 분명 현실적인 조사 결과이다. 아무리 표준 체중일지라도 비만인 사람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비만인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별다른 방법이 없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좀 더 빼는 것이 좋겠어 라거나 살이 빠지면 훨씬 인기가 있겠는걸 하고 격려를 해서 다이어트를 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보다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를 선호한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있게 마련이며 리더의 자질에 따라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용기, 의지력, 비전, 대화 능력, 유연성, 지식, 인격, 공정성, 성실성, 신뢰성 등 수없이 많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조정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리더는 선두에 서서 조직 구성을 힘차게 이끌어가는 존재로 무엇보다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위기가 거북해지면 중간에 끼어들어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력이야말로 리더의 본질이 아닐까.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메이슨 대학의 카자로 박사 연구팀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실험 참가자 3명을 한 팀으로 해서 브레인스토밍과 게임, 즉 레고 블록을 이용해 가능한 한 독창적인 자동차나 로봇을 만드는 게임을 시킨 다음 그 진행 과정을 기록하며 어떤 타입이 리더가 되는지 조사한 것이다. 실험 결과 앞에서 멤버들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타입보다 다른 멤버들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타입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타입은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리더라고 해서 반드시 선두에 서서 지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카자로 박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정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그쪽이 아닙니다 라고 주의를 주는 조정력이야말로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조정력이 리더십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많은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인 것만은 분명하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유쾌한 심리학 이야기. 마케팅에서 1+1 전략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까? 사랑받는 사람일수록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낮다. 자신감 없는 남성은 맞벌이를 싫어한다. 사람뿐 아니라 바퀴벌레도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이태리 남자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불황일수록 키 큰 여성이 인기가 있다. 내가 왕년에는 하는 말들은 99% 거짓이다. 여성은 17세, 남성은 30세에 가장 매력적이다. 부모의 출산 연령이 빠르면 자녀도 빠르다. 남성이 정말 여성보다 바람기가 많을까? 인생 상담은 왜 불행을 겪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을까? 깔끔한 옷차림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IQ를 떨어뜨린다. 많이 안아주면 아이의 머리가 정말 좋아질까? 장남과 막내는 선호하는 직업이 다르다는데 정말 그럴까 등 204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읽는 내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사임당에 들려드린 일상 속에서 배우는 기상천외한 심리법칙, 심리학 칵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